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호남대 상담심리학과 장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심리학과 리터러시를 활용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이 단어 사용해 보신 적 있을까요? 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이 단어를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께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시지는 않았더라도 아마도 이 개념 대략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맥락에 맞게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저와 함께 좀 더 깊게 알아보시죠. 자, 여러분들 스트레스란 무엇일까요? 지금 제 옆에 화면으로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원의 대처가 합쳐진 그 결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트레스는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인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스 원이 무엇인지도 금방 눈치채셨겠죠? 스트레스 원이라는 것은 스트레스의 원인, 요것을 좀 줄여서 저희들이 스트레스 원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요, 어떤 외적인 사건들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만히 누워 있다가 오늘 내가 한번 스트레스 만들어 볼까? 이런 일은 없죠. 보통은 내가 원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짜증을 나게 만드는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외적인 사건들이 대체로 스트레스 원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 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트레스 원은요, 일상에서 우리가 매일 겪는 짜증스럽고 골치 아픈 일들이 일단 해당이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네,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이 촉박한데 자꾸만 차가 막히는 상황, 그 다음에 늦으면 안 되는데 지하철이나 버스를 놓쳐서 지각하게 되는 거. 여러분들 이거 매일매일 겪으실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심리학자들은 일상의 골칫거리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대표적인 스트레스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요, 빈도가 아주 높죠. 거의 매일 겪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강도는 좀 약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어떤 사건들은요, 빈도는 낮은데 꽤나 강도가 센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사랑하는 사람 혹은 배우자가 사망하는 거죠. 심리학자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이 평생토록 겪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이 바로 배우자의 사망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에 떨어지는 거, 이혼하게 되는 거, 실직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죠. 요 사건들은 빈도는 낮습니다. 근데 한번 일어나면 우리를 매우 고통스럽게 하고 기간도 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스트레스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스트레스 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방금까지는 제가 부정적인 것들만 말씀드렸는데요. 긍정적인 사건들도 스트레스를 유발시킵니다. 여러분들 이혼하는 거 당연히 스트레스죠. 그런데 결혼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또 중요한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스트레스이지만 합격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긍정적인 사건들도요, 일단은 발생을 하면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감당해야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참 스트레스원이 아닌 사건들이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대처는 무엇일까요? 대처는요,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 스트레스 원,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들을 우리가 좀 완화하고자,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시도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에서 상담심리 전공하는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요. 요 스트레스 관련된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학생들에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학생들 반응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친구랑 만나서 실컷 수다 떨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는 술 마셔요. 게임합니다. 노래방 가서 실컷 노래해요.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잠을 푹 자는 거, 매운 음식 먹는 거, 이제 이런 것들도 종종 나오는 대답이죠. 여러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이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모두 대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스트레스는요, 스트레스 원에 대해서 나름의 대처를 하고 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는요, 우리 힘들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스트레스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스트레스가 너무 좋아서 스트레스 없이 못 사는 것이 아니고요. 네, 스트레스 원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결혼이나 승진도 스트레스를 겪게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거, 이것이 결국에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어떤 대처 방법을 썼느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은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하는 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스트레스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까?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과거에 경험한 스트레스 사건들 모두 기억이 나시나요? 네, 어제 경험한 거 생각나십니까? 일주일 전에 경험한 거 생각나세요? 1년 전에 경험하신 거는요? 참 희한하게도요, 스트레스 사건은 발생할 때는 우리를 너무 괴롭혀요.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이것이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니까 여러분들이, 아, 그래, 맞아. 나 어제 되게 스트레스 받았는데. 아, 지난주에 나 진짜 골치 아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지만 또 더불어서, 야, 근데 또 물어보니까 생각이 나지. 그 사이 잊고 살았네.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참 희한하게도 스트레스 사건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그것은 무엇 덕분일까요? 바로 우리의 뇌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모습 뒤로 뇌 사진이 보일 텐데요. 뇌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요, 뇌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그날그날의 기억을 정리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푹 자는 동안에요, 우리의 뇌는요, 기억을 정리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자주 사용할 만한 거, 혹은 즐거운 거, 이런 것들은 자주 꺼내 써야 되기 때문에 기억의 창고에 가까운 곳에 둡니다. 언제든지 금방 찾아올 수 있게요. 반면에 괴로운 거, 고통스러운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자주 사용하지 않을 만한 정보들, 이런 것들은 기억의 창고에서 외딴 곳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외딴 곳에 있다 보니까 자주 안 꺼내 쓰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점차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뇌가 이렇게 잘 알아서 일은 하지만 때로 너무 고통스럽거나 특이하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들은 이거 정리하기가 어렵다, 창고 정리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기억의 창고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창고 정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씀드리기 전에요, 여러분께 딱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요, 딱 1분만 빨간 토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네, 제가 시간을 한번 재볼까요? 네, 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1분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아마 1, 2초 사이 앞에 빨간 토끼가 떠오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처럼요, 때로 우리는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잊으려고 하는데 더 생각나는 이런 현상들을 경험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요,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 현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바로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다라는 겁니다. 억누르려고 하는데 더 떠오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죠? 아우, 그거 생각하면 뭐해. 아유, 생각 안 할래. 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벌어지는 걸까요? 네, 그 과정이 지금 화면에 도표로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괴로운 거, 생각하기 싫은 거 생각하지 않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확실하지,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또 우리의 머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확인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더 생각이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이 이러진 않지만 오히려 과하게 억제하려는 거는 때로는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요, 그냥 쉽게 잊어버려라고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 이런 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 혹은 다른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아마도 고통받는 사람이 그냥 잊고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이런 선의에서 나온 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생각지도 않은 부작용을 일으킨다. 단순히 그냥 잊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때로 도움이 안 된다. 이거를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기억을 잘 정리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은데 이제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한테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군가가요, 여러분이 절대로 입지 않을 옷을 선물한다면 그 옷 어떻게 하실래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주 수수하고 깔끔한 스타일의 옷 혹은 무채색의 옷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누군가가 반짝반짝이는 빨간 옷을 선물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뭐 나도 이런 새로운 거 한번 입어볼까? 입어보실 수도 있죠. 제가 요거 수업 시간에 또 학생들한테 자주 묻곤 하는데요. 학생들의 대답 중에 대표적인 것이요. 아이, 도대체 왜? 라는 반응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이, 대체 왜 저 사람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이거 내가 입지도 않는 옷을 선물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반응들이 이거 어떡하나? 입을 수도 없고 같이 어울리게 입을 만한 다른 옷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 누구 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대충 개서 옷장 한 구석에 아마 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대답들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여기서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옆으로 두 가지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옷장 정리가 깔끔하게 된 모습이네요. 다른 한쪽에는요, 옷장에 옷들이 다소 좀 정신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건, 이거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가 전혀 입지 않을, 평소에 나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옷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옷장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 준 옷 잘 개서 넣어놔야 되는데 들여다보기도 싫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대충 개서 옷장 아무 데나 그냥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옷장 문을 열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옷 짜증나. 그 옷 쳐다보지 말아야지 하는데 벌써 나는 그 옷을 바라보고 있어요. 신경에 거슬립니다. 또 아무렇게나 넣어두다 보니까 여러분들 문을 여는 순간 어때요? 그 옷이 툭 떨어져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더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근데 기억의 옷장 정리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걸 잘 해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제가 쭉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 어쨌거나 옷장인지 창고인지 내 머릿속에 여러 기억을 잘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건 알겠는데 그게 과연 쉬울까? 여러분들 쉽지 않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충격적일수록요. 기억의 옷장에 있는 사건들과 그 사건은 워낙에 다릅니다. 그래서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같은 칸에 둘 만한 다른 옷, 다른 사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충격적일수록 그 사건은요, 들여다보기가 싫어요.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직면이라고 하는데요. 옷을 잘 개기 위해서 그 마음에 안 드는 옷 들여다보는 거 이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과 연결된 감정 때문입니다. 그 사건을 떠올릴수록 옷을 좀 잘 개보려고 할수록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기억을 정리하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억의 옷장 아무 데나 그 옷을 개서 그냥 두게 되죠. 그리고 마치 그 옷이 없는 척,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척 그냥 살아가고자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억지로 그냥 눌러놓은 것은 결국에는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지만 옷장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효과적으로 옷장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제가 기본적인 원리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요.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기억나는 것들을 떠올리고 정리를 해야지만 결과적으로 옷장 정리가 잘 되고 기억에서도 서서히 잊혀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정리해 봐야 하고요. 내가 겪은 사건과 비슷한 점은 뭘까? 다른 점은 뭘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어떤 거요? 그 사건과 연결된 나의 감정,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원리 말씀드렸는데요. 해보실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편안하게 누워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원리대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서 떠올려 본다면 스트레스는 잘 정리가 될까요? 네, 기억은 서서히 잊혀져 갈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요,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해 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자기 노출이라는 겁니다. 자기 노출은요, 여러분들 평소에 잘 사용하지는 않는 단어이시죠.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잘 쓰진 않습니다. 영어로 옮기다 보니까 이런 조금 어색한 단어를 쓰게 됐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용어 중에 이 자기 노출이랑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른다 그러면 털어놓기랑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털어놓는 거,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바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자기 노출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속마음 털어놔 보신 적 있죠? 주변 사람에게 아마 내 속사정 이런 거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털어놓는 것은요,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종교에서 바로 이렇게 털어놓는 과정을 의식이나 관례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 뒤쪽으로도 어떤 그림이 있는데요. 네,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네, 어떤 신자가 종교인에게 고해하는 모습이죠. 여러분들 바로 이 고해가 대표적인 자기 노출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종교적으로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털어놓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 죄 사함을 받는 거,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심리학의 관점에서 고해를 해석해 보자면요, 잘못을 털어놓음으로써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그 죄책감이 덜어지는,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요, 자기 노출은 자신의 속마음, 즉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언어를 통해서 털어놓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바로 이 자기 노출이 스트레스 관리하는 데 효과가 있다. 오늘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잘못을 감추려고 전전긍긍 하다가 털어놓고 나니까 마음 편안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있죠. 혹은 속상한 거 털어놓고 나니까 사건은 그대로고 문제는 그대로지만 내 마음은 조금 편안해지는 적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원해서 털어놓은 게 아닌데 들키고 난 다음에 차라리 들키고 나니까 내가 감출 필요 없어가지고 차라리 속 편하다. 이제 이런 경험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노출은요, 털어놓는 것은 다양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파악을 해왔습니다. 자기 노출은 죄책감을 포함한 인간의 다양한 정서적인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쨌거나 스트레스 사건은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지만 그 고통이 결국에는 완화가 됩니다. 그런데 왜 자기 노출이라는 방법을 써야 될까요? 자기 노출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이 과정을 조금은 덜 고통스럽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은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노력해서 의도적으로 자기 노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대요. 스트레스와 관련된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건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혹은 신체적 이런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킨다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마지막 단계로 자기 노출 잘하는 법, 효과적으로 자기 노출하는 법, 이제 이거 알아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3가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털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해보셨죠? 누군가에게 내 속마음 이야기하는 거 다 해보셨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 방법은요, 자신에게 지지적인 타인에게 자신의 괴로운 속사정을 말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지적인 타인이랑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아주 쉽게 말하면 내 편을 들어줄 사람, 내 입장에서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 나를 비난하거나 혹은 지적하지 않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나를 잘 아는 나의 친구가 있죠. 또 나의 가족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이렇게 지지적으로 잘 들어주는 것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심리 상담가이죠. 이제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러분의 사정을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요, 겪은 일이나 감정 등을 검열 없이 털어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열이라는 건 뭐냐? 아, 이 얘기하면 날 욕하지 않을까? 이거는 좀 나한테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빼고 하는 거, 이거는 검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구분 없이 떠오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 이것이 바로 검열 없이 털어놓는 겁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자기 노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방법은 아마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다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검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내 속사정 털어놓는 거 편하세요? 네, 편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제일 좀 찜찜하실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비밀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나중에 누구한테 말하는 거 아닐까? 이 사람 통해서 어디에 얘기가 새나가는 거 아닐까? 이거 우리 걱정될 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사람이 잘 들어주는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속으로 나 비난하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들어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말로 털어놓는 것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글을 쓰는 거죠. 한마디로 리터러시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자기 노출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일기를 적듯이 자기 자신에게 글을 써서 자신의 마음을 노출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얘기가 어디 새어나가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죠. 상대가 나를 마음속으로는 좀 비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평가를 우려할 걱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옷장 정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잘 글을 적으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리터러시를 활용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때 좀 주의하실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말을 할 때는요, 우리가 상대방이 그 일을 겪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이지만 최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글을 쓸 때는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가 있냐면 내가 나한테 글을 쓰는 건데 나도 그 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생함이나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듯이 최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자세하게 글을 적는 거, 이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한 본인의 감정도 여러분들 시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것까지 쭉 자세하게 적어보시는 거, 이것이 리터러시를 활용한 자기 노출의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저는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 설명드릴 텐데요. 그 전에 또 하나 상상해 보실까요? 여러분이요, 아주 솔직하고 진실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 친구의 약점을 그냥 떠오르는 대로 툭 터놓고 그냥 이야기해 버렸어요. 지적해 본 셈이죠. 근데 얘기할 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왠지 좀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 같고 그 친구가 나를 좀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길게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서먹서먹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사건입니다. 성인이 겪는 스트레스 중에서요,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대인관계 갈등이나 불편감에서 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죠. 글을 써보시라고. 네, 글 쓰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제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앞서와 같은 상황을 겪으면 흔히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문제점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난 하여간이 솔직한 게 문제야. 내가 솔직한지 직선적인지 모르겠어. 나 이거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치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 이게요, 아이고 그 친구 내가 솔직하게 맞는 말이 있는데 안 받아들이면 자기 잘못이지 뭐. 이제 이렇게 남 탓하는 것보다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고칠까 생각하는 게 훨씬 성숙한 반응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 중에서 긍정심리학자들은요, 이제 더 이상 문제점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시간 쓰지 말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거보다는
자신이 가진 성격적인 강점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긍정심리학자들이요,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성격 강점을 연구를 해서 정리를 했어요. 네, 지금 화면에 쭉 보이시죠? 상당히 많죠? 네, 26가지 정도 됩니다. 이것들을 인간이 가지고 있대요. 또 이것들은 몇 개의 범주로 좀 합쳐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학구열, 활력, 이타성, 겸손, 감사,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가진 강점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모든 강점을 다 갖춘 인간은 없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 인간도 없대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 중에 일부는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거를 성격 강점을 알아보는 검사 도구도 존재하고요. 본인이 스스로 찾아내셔도 무방합니다. 또 그때 주변에 날 잘하는 사람에게 내 강점이 뭐니 하고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상담심리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한번 이거 찾아봐라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주로 저쪽에 사랑과 인간의 이쪽 거를 많이 고릅니다. 네, 그래서 사랑, 이타성 이제 이런 거를 학생들이 많이 고르는 거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걸 고르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서 그 사람은 어떤 강점이 작동한 걸까요? 네, 진실성, 솔직함, 그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용기, 실은 이거를 가졌던 사람인데요. 이게 상황에서 조금 지금 부작용이 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 고치기보다 이게 부작용을 일으켰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앞선 상황에서 아이고 뭐 솔직하고 진실한 건 내 강점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뭐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네, 이런 상상 하셨을 수 있는데요. 네, 요거는 네, 그닥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 합리화이고요.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내가 진실하고 솔직한 장점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요 상황은 조금 안 좋아졌구나. 그렇다면 현재 내가 겪는 이 대인관계 불편감, 갈등을 나의 진실하고 솔직한 이 강점을 어떻게 활용해서 돌파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 나는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이니까 조금은 창피하고 불편하고 겸연쩍지만 친구한테 다시 솔직하게 말해야지. 그때 내가 그런 얘기한 거 그 당시에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과했던 것 같고 지금 무엇보다도 관계가 서먹해져서 난 그게 너무 안타깝고 괴롭다.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 이게 바로 강점을 잘 활용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서서 제가 글쓰기를 통해서 사건에 대해서 잘 정리해 보십사 말씀드렸잖아요. 요때 자신의 성격 강점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면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격 강점을 그냥 믿고 그게 내 장점이자 단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할 수만 있다면 실행해 보시는 거, 이게 보다 더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이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노출이라는 방법을 어떻게 잘 사용하면 좋을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요, 일상에서 겪으신 스트레스 사건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아마 잘 한번 글을 써보시는 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호남대 상담심리학과 장근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